안녕하세요. 전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열차를 애청하는 애청자인데요. 사연을 듣다 보니 진짜 다양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 제 사연도 열차에서 소개되는 사연 못지않아 하소연도 할 겸 쓰게 되었어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눈이 맞은 케이스인데 사귀다 보니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 꽃신을 신게 되었어요. 꼭 기다려야지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기다리다 보니 전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꽃신까지 신게 된 저는 정신 차려보니 식장이더라고요. 그렇게 전 28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 집 다 고만고만했고 결혼에 보탬을 주실 만한 여유는 없었기에 저희는 다가구 주택의 월세부터 시작했어요.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죠. 힘들었어요. 그 월세방 벗어나 보고자 남편과 저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단계는 올라가 전세를 얻어 살게 되었죠. 이제 집살 일만 남았다면서 저흰 서로를 보듬어주며 지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빚볼 날이 오겠지 했어요. 사정이 어렵다 보니 아기 생각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시댁에서도 크게 압박을 주진 않았어요. 남편은 3남매였는데 편의상 둘째 동생은 서방님, 셋째 동생을 도련님이라 할게요. 꽤 평화롭던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서방님이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동서는 꽤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뿐 아니라 친정도 잘 살아서 저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비교가 점차 편애와 차별로 이어지더군요. 대놓고 동서와 저를 차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비참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다들 아시죠? 친정도 부유하고 돈도 잘 버는 며느리 떠받들고 사시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만 믿고 절 종처럼 함께 부려먹는 시어머니보다 더 얄미운 동서. 두 사람은 집안일이 쌓였으면 저부터 찾기 바빴어요. 저에게 모든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시댁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도 집에서 있는 사람 아니고 엄연히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동서보다 좋지 않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의 각종 행사는 제 차지가 되더군요. 그날은 동서가 시집 오고 처음으로 모시게 된 아버님의 제사였어요. 다른 건 이 변명 저 변명을 대며 저에게 다 맡겼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님 제사인데 이번만큼은 어머님도 제대로 시키시고 동서도 제대로 제 몫은 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혼자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며 반차를 쓰고 어머님이 사오라고 했던 재료들을 사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사오라고 하신 거 다 사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바로 손질하거라. 네? 바로요? 동서도 아직인 것 같은데 좀 쉬다가 동서 오면 시작하면 안 될까요?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해. 둘째네는 오늘 늦는다고 했어. 지방 어디 출장 가 있는데 일 끝내는 대로 올라온다고 하더구나. 어휴, 저녁 먹기 전까지는 와야 할 텐데 얼마나 힘들 거야.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버님 첫 제사 때 어머님 강요로 회사 연차까지 쓰고 아침부터 시댁에 와서 하루 종일 일만 했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혼자 할 버릇해야 손에 익는다며 저 혼자 다 했었다고요. 저한텐 그렇게 모질게 하셔놓고 동서에겐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더군요. 동서 걱정에 시갯바늘만 바라보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그나마 피어오르던 전이가 상실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죠. 첫째야, 대충 다 했으면 나머진 저녁 먹고 하자꾸나. 다들 올 시간 됐으니 저녁부터 차리렴.
이런 날은 한 끼 정도는 시켜 드셔도 될 텐데 전쟁터와 다름없는 주방을 보고서도 느끼는 점이 없으신지 굳이 또 저녁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진 힘들긴 했어도 이런 기분까진 들지 않았는데 이제 동서도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으려니 더 짜증이 솟구쳤어요.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자꾸만 끓어오르는 분노로 칼질이 거칠어지던 그때 남편과 도련님이 차례로 시댁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저를 쓱 보고선 수고했단 인사는커녕 눈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얄미운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욕이 절로 입가에 머물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이럴 땐 왜 눈치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구는 건지. 남편의 행동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때 도련님이 옷을 갈아입고 옆에 왔더군요. 형수님, 저 뭐 할까요? 에이, 도련님, 또 그러신다. 괜찮아요. 다 했는걸요, 뭐. 형수님이야말로 또 그러신다. 매번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뭘 매번 괜찮대요. 일단 설거지 나온 것부터 할게요. 형수님은 음식을 맡아주세요. 전 아무리 해도 안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릴 새도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시며 주방으로 오셨어요. 아들, 너 뭐해? 당장 나오지 못해? 보면 몰라. 설거지 하잖아. 금방 하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어머니.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여기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여자가 둘이나 있으면 뭐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번 형수님만 주방 붙박이잖아. 그나저나 작은 형수는 왜 아직 안 왔어? 둘째는 출장 가서 오고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힘들 거야? 그래서 엄마가 천천히 조심해서 오라고 했어. 잘했지? 참도 잘하셨네. 우리 형수님은 보나마나 반차 쓰고 오셔서 이러고 계실 텐데 작은 형수는 출장을 가셨어? 시집와서 처음 지내는 시아버지 제사에? 진짜 출장 가신 거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생각엔 아니라고 본다. 언제부터 제사라고 엄마가 노래를 불렀는데 하필 오늘 출장이라니. 엄마는 그걸 믿는 거야? 아니면 작은 형수라서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거야? 넘어가긴 뭘 넘어가? 출장 갔다고 하면 출장 간 거지. 넌 왜 사람 말을 못 믿니? 그 큰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 가는 일도 있고 그런 거지. 그 큰 회사라면 더욱 일정이란 걸 중시할 거니까 하는 말이야, 엄마. 아유, 됐으니까 뭐라도 도우실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제발. 빨리 끝내고 밥 좀 먹자. 아들 배고프다고. 어머님은 도련님의 말에 할 말이 없으신지 구시렁구시렁 하시다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도련님이 가려운 등을 벅벅 긁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차렸고 도련님은 마지막까지 절 도왔어요. 어쩜 그리도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인지 저녁을 다 차리고 나니 동서와 서방님이 들어오더군요. 엄청 바쁘다면서 쇼핑은 언제 한 것인지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하나를 안고서 들어오는데 어머님의 얼굴엔 한바구음이 걸렸고 전 동서의 아첨에 고개가 절로 내저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 딱 맞춰서 왔구나. 지금 딱 밥상 차렸는데.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으렴. 시장하지? 조금요. 아,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어머나, 이게 다 뭐니? 그냥 와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뭘 가지고 와? 에이, 어머님. 그래도 시댁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어떻게 빈손으로 오기는 그냥 오면 되는 거지. 매번 빈손으로 오는 애도 있는데 뭘. 역시나 어머님의 입에선 동서를 향한 칭찬과 함께 저를 향한 비아냥도 나오더군요. 저는 귀가 없는 사람처럼 두 사람의 대화를 무시한 채 식탁에 앉았고 저의 양쪽엔 남편과 도련님이 앉았어요. 두 사람만의 세상에서 나온 어머님과 동서도 주방으로 들어왔고 정말 말 그대로 잘 차려진 밥상에 앉은 동서는 왜인지 젓가락이 허공에 떠돌고 있더군요. 새아가, 왜 그러니?
입맛에 맞는 게 없어? 네? 그게 점심때 과하게 먹었더니 좀 가벼운 게 먹고 싶어서요. 혹시 샐러드 같은 건 없을까요? 샐러드? 아유, 없으면 만들면 되지. 첫째야, 얼른 샐러드 좀 해서 오거라. 제사 지내는 날 샐러드를 찾는 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요? 아니, 찾을 수도 있다고 쳐도 샐러드가 무슨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료도 소스도 없는데 어떻게 뚝딱 만들어내나요? 거기에다 왜 제가 동서가 먹고 싶은 샐러드까지 만들어 와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마디 하려는 찰나 저보다 더 기가 찬다는 듯 도련님이 나서 입을 뗐습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작은 형수는 손이 없어요? 아님 예의가 없는 건가? 자신에게 향하는 노골적인 비난의 화살에 동서는 버럭버럭하며 대항하더군요. 도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그저 샐러드는 없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그게 경우, 예의까지 찾을 일인가요?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생각 같아선 와, 진짜 개어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려다. 그것도 많이 순화해서 한 말인데. 뭐라고요? 내가 작은 형수 뻔뻔하신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네요. 아버지 제사인 것 뻔히 알면서 출장 일정 잡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큰 형수가 기껏 차린 밥상에서 샐러드나 찾고 있는 꼴을 보자니 작은 형수 인격이 딱 보이네요. 이런 걸 보고 이런 말을 한다죠? 얼굴에 철판 잘 깔려있다. 뭐 이런. 도련님, 동서의 언성이 높아지자 어머님이 큰 싸움 나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그만들 하렴. 첫째 넌 왜 샐러드를 준비 안 해서 왜 이 분란을 만드니? 샐러드 같은 건 네가 센스 있게 진작 준비했어야지. 넌 맏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때껏 단 한 번도 샐러드 드시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떤 센스를 발휘했어야 샐러드를 준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번에야말로 제가 한마디를 해야 하는 상황 같더군요. 어머님, 제가 시집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샐러드를 찾으신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수로 샐러드를 준비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동서, 샐러드가 먹고 싶으면 동서가 직접 사서 와.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찾지 말고. 동서 때문에 기껏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게 뭐야? 예,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내가 언제 너한테 욕을 했다고 그러니? 아, 그렇죠? 600원 다 하셨는데. 전 꼭 욕 한 바가지는 먹은 기분이라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왔네요.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니? 물으시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 저 시집 와서 아버님 첫 제사 때 일 바빠서 연차 못 낸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나세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회사 때려치우라고 하시면서 화내셨죠? 어머님 그러시는 바람에 저 승진이 달린 프로젝트까지 포기하면서 연차 내고 와서 제사 음식 만들었어요. 그것도 저 혼자서 다요. 그런데 동서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거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동서도 그래. 나 동서가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다닌다고 해도 회사 일 바쁘다면 굳이 나처럼 무리하면서까지 오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어. 어차피 혼자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있잖아. 최소한 사람이 염치라는 건 있어야지. 이 시간에 와서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처지에 있을 리 없는 샐러드나 찾는 건 동서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제 말에 어머님은 할 말이 없으신지 어버버 하고 계셨고 동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숙임의 의미가 반성보단 분노에 가까웠지만 그 콧대 높던 동서의 정수리를 보고 있자니 좀 통쾌하긴 했어요. 분위기가 이러하자 서방님은 화제를 돌리더군요. 아유,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기분 푸세요. 아참 형, 이사할 수도 있다며?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정은 했어? 아직 고민 중이야. 대출을 끼자니 이자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살던 집에 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울바닥에 집은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건지, 아휴. 그 당시 저흰 이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서방님이 하필 집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듣고 있던 동서가 그만 말실수하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는 굳이 알아서 좋을 것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집 사서 이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값 또 올랐어요. 당장은 이자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사시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매번 이사하는 비용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형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출 금액이 워낙 크니 고민스럽긴 해. 그나저나 집값 또 올랐어? 저번에도 올랐다고 하더니. 좋겠다. 그 집 결혼할 때 산 집이지? 네, 어머님께서 장만해 주셨잖아요. 잠깐만. 지금 동선의 집을 어머님이 해주신 거라고? 네. 아, 형님 모르셨어요? 전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 저 실수한 걸까요? 그런 기분 아세요?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기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흰 월세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월세집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큰 불만은 없었어요. 양쪽 집 다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한들 도와주고 말고를 결정하시는 것은 부모님들의 몫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지난 5년 동안 그야말로 시댁일이라면 도맡아서 다 해왔어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놈의 빌어먹을 맏며느리 타령을 하시며 종처럼 부려먹으셨으면서 저희가 집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할 때는 말 한마디 없으셨던 분이 어머님이세요. 그랬던 어머님께서 동선에 집을 사주셨다니 섭섭할 만도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은지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도련님 역시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 있더니 이내에 고개를 내저었고, 어머님, 서방님, 동서는 남편과 저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더군요. 침묵은 길어졌고 그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의 헛기침이었어요. 너희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결혼할 때는 알다시피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 그런데 너희도 알지? 시골에 작은 땅 있던 거. 그게 둘째네 결혼할 때 개발된다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그래서 처분해서 둘째네 집 해준 거야. 너희 때야 없어서 못 해줬지만 둘째 때야 타이밍 좋게 돈이 생겼으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렇긴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님. 섭섭?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랑 둘째랑 같니? 넌 시집 올 때 몸뚱이 하나 덜렁 가지고 왔고 둘째는 갖출 거 다 갖춰서 왔다. 그러니 나도 받은 대로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몸뚱이 하나 덜렁 왔다뇨,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이 사람 장남 노릇하느라 집에 돈이란 돈은 다 가져다 줘서 모은 돈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전부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코딱지만한 돈으로 생색이라도 내려는 게야? 생색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매번 저한테 몸뚱이만 가지고 시집 왔다고 하시니까요. 언제 또 내가 매번 그랬다고 그러니? 오늘은 네가 섭섭하다 그러니까 나도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아니,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썼다는데 그걸 너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너 혹시 내 재산 탐내는 거니? 설마 그런 거야? 난 네가 그렇게까지 욕심 많은 애인 줄 꿈에도 몰랐구나. 탐내다뇨. 그런 뜻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절 그렇게도 모르세요, 어머님? 글쎄, 난 잘 모르겠구나. 어쨌든 이 이야기는 더는 꺼내지 말거라. 내가 때가 되면 어련히 너희 목도 줄 터이니 기다려. 알겠어?
할 말이 없더군요. 한순간에 전 어머님께 있는지도 몰랐던 재산이나 탐내던 며느리가 되었고 오해는 풀지도 못한 채 마음의 섭섭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있으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기분 많이 상했지? 내 기분도 이런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렇지 뭐. 당신도 섭섭했지? 섭섭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씀도 틀린 말이 없더라고. 본인 돈으로 본인이 도와주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간섭하겠어. 그냥 지금처럼 우리 힘으로 이뤄가면서 열심히 살자. 도움받을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걸 뭐. 우리 진짜 열심히 살자. 그렇게 저흰 다시 한번 서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저희가 바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깡통 전세. 뉴스에서만 보던 깡통 전셋집이 바로 우리 집이더군요. 여러 채의 집을 묶어 대출받았던 터라 저희는 대출 초과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중개사분만 믿고 계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한들 저희 순서까지 남는 돈은 거의 없었고 경매가 진행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저흰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이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봤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참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래 아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니? 무슨 일 있어? 그게 저희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 돈 저희 전 재산인데 집주인이 집 여러 채를 묶어서 담보대출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금액도 많고 저희 순위가 워낙 뒷순이라서 건물을 정리해도 저희까지 올 돈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네요. 뭐? 전세 사기? 그러게 잘 알아봤어야지. 그래서 어떡하니? 지낼 데는 있어? 그래서 말인데 한동안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보증금만 마련되는 대로 다시 나갈게요. 부탁 좀 드려요, 어머니. 우리 집에? 아유, 난 싫다, 아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불편해. 그러지 말고 있는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봐. 그 정도 돈은 있지 않니? 아마 그 편이 나을 거다. 첫째도 나랑 살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그러니 원룸이라도 알아보려무나. 알겠지? 그럼 그런 줄 알고 끊는다. 여차하면 저도 거들려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들 틈 따윈 없더군요. 어머님의 반응에 전 어이가 없는 나머지 웃음이 났고 남편의 반응도 저와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남편이 주워온 자식도 아닌데 정말 해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던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그 어떤 부탁을 하기도 전 동서는 딱 잘라 여윳돈이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저흰 하는 수 없이 친정의 신세를 지게 되었죠. 좁은 집에 사위와 함께하는 생활이 불편하실 텐데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엄마는 저희만 불편하지만 않다면 편하게 지내라고 해주셨죠. 이후 저희는 아주 잘 지냈어요. 남편은 엄마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고 저희 엄마 역시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적하던 터에 저희가 와주어서 엄마는 너무 좋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희가 혹시라도 눈치를 볼까봐 그런 말을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도련님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통장과 도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형수님, 이거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집 구하실 때 보태 쓰세요. 도련님이 내민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더군요. 직장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련님이 아끼고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눈물이 나더군요. 전 도련님께 마음만 받겠다며 혹시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달라고 했고, 도련님은 알겠다며 통장을 다시 넣으시곤 마지막까지 꼭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참 따뜻했어요. 도련님의 마음이요. 그 따뜻함에 힘을 얻어 저희 부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언제까지 엄마에게 생활비도 드리지 못한 채 신세를 질 순 없으니까요. 친정에서 신세를 지는 동안 저흰 얼마 되진 않지만 전세금을 넘겨받았어요. 다행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 경매 절차로 큰 피해는 겨우 막았거든요. 그 돈의 절반은 엄마에게 드렸어요. 그간 드리지 못한 생활비였죠. 하지만 엄마는 한사코 거부하시며 생활에 보태 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에겐 죄송했지만 그 돈은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훗날 우리가 잘 된다면 엄마에게 더 잘해드리자고 남편과 다짐 또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음만큼이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날이 무더워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저녁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는 엄마의 얼굴은 어두웠고요. 엄마, 무슨 전화길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아, 그게 엄마야. 그러니까 네 외할머니. 어? 외할머니? 나 외할머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그게 살아계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어? 할아버지도 살아계셨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한텐 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전 혼란스러웠고 엄마 역시 저와 비슷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엄마랑 아빠랑 연애할 때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집을 나와서 결혼을 했어. 그런 엄마가 너무 괘씸하셨는지 아예 연락을 끊으셔서 이때껏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었어. 요 며칠 꿈자리가 좋지 않더니 혹시나 했더니 할머니 말씀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구나. 나이도 있으셨고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엄마하고 왕래하고 지내라는 유언이랑 엄마 앞으로 유산을 조금 남기셨다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부유한 집안의 고명딸이었던 것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아빠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엄마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빠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지금까지 후회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엄마와 전 생전 처음 외할머니 댁에 갔고 그곳에서 엄마와 똑같이 생긴 할머니와 삼촌 세 분을 만났어요. 막내딸에게 물려준 유산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액수였고 엄마의 오빠들은 그것은 당연한 엄마의 몫이라며 흔쾌히 유산 상속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십 년 만에 가족을 찾았고 덩달아 남편과 저의 처지도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돈 걱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명의로 저희에게 당장 살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런 저희의 소식은 남편을 통해 시댁에도 전해졌고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군요. 어머님의 말투가 전과는 다르게 상냥해지셨고 동서 또한 집안 행사 때 연차까지 쓰고 와서 시댁 일을 함께 했어요. 든든한 뒷배가 생기니 시댁 생활도 할만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일을 분담해 주니까요. 하지만 그 할만한 시댁살이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다들 저에게 잘 대해준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가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주말에 다 함께 모인 식사 자리에서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입을 연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꺼냈다간 단칼에 거절당할 것을 알았는지 남편에게 말을 붙이더군요. 저기 동훈아,
부탁이 있는데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둘째네가 둘 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구나. 사업이 하고 싶은가 봐. 네?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재수 씨. 둘 다 직장 좋은데 갑자기 왜 사업 바람이 불었대? 다시 잘 생각해봐. 친구들 보니까 퇴직금에 집 담보대출까지 내서 사업들 하던데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다들 직장 생활을 하던 그때가 그립다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랑 재수 씨도 잘 생각해. 결혼한 이래에 남편의 입에선 가장 바른 말이 흘러나왔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동서가 말했어요. 저희 충분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사업에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들어보니 형님 친정에 엄청 큰 돈 생기셨다고 하던데 두 분께서 사돈 어르신께 잘 말씀드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돈도 아니고 친정엄마의 돈을 빌려달라도 아니고 투자하라뇨. 이건 그냥 내놓으라는 말이 아닌가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세 사람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남편이었어요. 단칼에 거절해야 할 상황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제가 나섰다간 가족 간의 마음만 상할까 싶어 지켜만 보려고 했는데 남편 하는 꼴을 보니 이대로 뒀다간 없는 돈으로 사업 자금을 대준다고 덜컥 약속이라도 할 것 같아 입을 뗐어요. 아니 동서, 지금 그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애초에 말이 되지 않잖아. 우리 엄마 돈으로 왜 동선의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해? 동선의 친정 잘 살잖아. 그렇게 사업이 하고 싶으면 동선의 친정에 가서 말해. 사돈한테까지 손 벌리지 말고. 그게 저희 친정에선 시집간 딸한텐 투자는 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요. 동서 친정에서도 안 한 투자를 우리 친정에선 할 거라고 생각했어? 투자할 생각 없으니까 다신 이 이야기 꺼내지도 마. 그 뒤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 다 무시한 채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과 입씨름을 한 터라 고단했는데 남편까지 절 들들 볶더라고요. 우리가 매몰차게 외면당했던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지 한 번만 도와주자고 저를 설득하다 자기 맘대로 되지 않자 화까지 내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며칠 뒤 도련님에게 연락이 와 하는 말은 도저히 제가 신경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이 빌어먹을 집안과 끝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형수님, 조심하셔야 해요. 엄마, 형, 작은 형수까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화했어요. 도련님의 기뜸이 있어서였을까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도련님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난 후 어머님은 집을 팔아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셨어요. 그 집을 팔아 서방님의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시긴 했지만요. 남편과 어머님은 합심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장단에 맞춰주었죠. 저의 연기에 어머님은 콧방귀가 절로 나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데요. 저 요즘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좀 그만 괴롭히고 원하시는 걸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아가, 그게 나 신축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야, 신축. 나 아파트 좀 장만해주면 안 되겠니? 아파트요? 그것도 신축이요? 일단 생각 좀 해볼 테니 적당한 매물이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신나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더군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시는지 그 덕분에 제 이혼과 복수는 수월하게 착착 진행되었죠.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날, 한껏 상기된 얼굴로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더군요. 어머님의 손엔 10억이 넘는 아파트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
10억이 넘는데요. 뭐긴 뭐야. 네가 사준다고 했던 신축 아파트 계약서지. 오늘 계약했어. 마침 이 근처에 마음에 딱 드는 집이 있지 뭐니? 중개사 말이 그런 매물은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계약해버렸어. 잔금은 2달 뒤에 주면 되니까 천천히 준비해 주렴. 알겠지? 어머님은 알아서 무덤을 파고 계셨고 전 다음 타자를 기다렸어요. 도련님에게 전해 들은 바론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던 날, 전 크게 한번 웃고 동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소식 들었어요. 어머님 집 해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역시 우리 형님 통도 크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께서 투자해주셔서 시작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좀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필요한 건데? 2억이요. 어머님 집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마련되는 대로 보내주세요, 형님. 이쯤 되니 시댁 식구들은 절 돈 나오는 자판기쯤으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더군요. 동서는 당연히 제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1원도 입금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무리해서 키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저의 복수를 얼마나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쯤 되니 기특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드디어 결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전 남편에게 어머님과 함께 계약한 집을 좀 둘러보고 밥이라도 먹고 오라며 집에서 내보냈어요. 마지막 만찬을 즐길 기회를 준 것이었죠. 두 사람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고 전 예약해놨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러 짐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요. 전 엄마가 마련해준 집을 처분했고 그날은 그 집에서 그 뻔뻔한 인간들을 쫓아내고 제가 이혼을 통보하는 날이기도 했죠. 텅텅 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입이 귀에 걸린 어머님과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두 사람은 저의 예상대로 텅 빈 집을 보고선 토끼 눈이 되었어요. 집이 왜 이래? 아, 가구 가전 다 바꾸려고? 아닌데? 우리 이사 들어올 때 전부 새로 산 거였잖아. 집이 왜 이렇긴 팔아서 그렇지. 이 집 팔았어. 내일이면 다른 사람 이사 들어올 거야. 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결정한 거야? 아니, 다 됐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이사 갈 집은 어딘데? 애초에 우리 엄마 집이니까 너랑 상의할 필요가 없었지. 여기서 나가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거라서 이사 갈 집 따윈 없어.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제가 이혼을 논하며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네자 남편은 충격이 큰지 입을 다물었고 어머님이 노발대발하며 따지고 드시더군요.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까까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긴요. 그냥 이혼이죠. 제가 웬만하면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데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든 게 웬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이혼해야죠. 예, 너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답답해서 미치기 직전인 어머님과 아직도 혼이 나가 있는 남편을 위해 저는 대답 대신 도련님께 전해받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편집해 놓은 터라 엑기스만 남은 편집본이었죠. 시작은 어머님이었어요. 아유,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일단 밀고 들어가면 자기가 어쩌겠어?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쫓아내기야 하겠어?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도 마. 일단 이 집 판돈 줄 테니 너흰 계획 중인 사업이나 진행하려무나. 그래도 어머님, 형님네서 같이 사시려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불편해도 뭐 어쩌겠어. 그리고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뭐. 적당히 구슬려서 집 이야기 꺼낸 다음에 어영부영할 때 집 계약부터 해버리면 돼. 계약금 냈다는데 뭐 어쩌겠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 날리기 싫어서라도 사주겠지 뭐. 너희 사업자금도 마찬가지다. 일단 일부터 버리면 이때껏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첫째가 돈을 내놓을 것이야. 그렇겠죠. 하긴 이미 들어간 돈이 많아서 형님이 도와주실 것 같긴 해요. 어머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내가 아니고 네 아주버님 생각이야. 그래도 자기 마누라라고 어떻게 구워 삶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더라니까. 어머, 정말요? 아주버님, 감사해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게요. 그런데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형님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생활력도 강하고 부지런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도 잘 살게 됐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같이 사는 여자가 생활력 강하고 부지런하면 그것만큼 피곤한 것도 또 없어요. 이제 돈도 있겠다. 좀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얼마나 아득바득 아끼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참에 어머님 집 한 채, 동생 사업자금 확실히 뜯어내고 저도 이것저것 일 만들어서 좀 뜯어내면 이혼하려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하면 제 주머니도 두둑할 거고 그 돈으로 새 출발할 겁니다. 착각도 자유라고 하더니 어쩜 남편이라는 놈이 절 몰라도 그렇게나 모를 수가 있는지. 몇십 번을 들어도 웃긴 저와는 달리 두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야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당신이랑 설마 이혼하겠어? 그래 아가, 얘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미쳤다고 이혼하겠어?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이란다. 오해라고 하기엔 그간의 상황이 너무 녹은된 대화대로 흘러간 것 같지 않아? 난 있잖아. 당신 집안 호구짓이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당신한테 나눠줄 재산도 없으니까 꿈깨. 알겠어? 전 단호하게 대답했고 남편은 단호한 저의 태도에 태세를 바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럼 이 집이라도 나한테 내놔. 그러면 그까짓 이혼 깔끔하게 해줄 테니까. 이 집 안 주면 나 당신이랑 절대로 이혼 안 할 거야. 알겠어? 당신 머리는 붕어 대가리니? 내가 아까 분명 집 팔았다고 했을 텐데. 그럼 집 판 돈이라도 내놔. 집 판 돈이 왜 나한테 있겠어? 이 집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엄마였는데. 당신 혹시 이 집이 내 명의라고 생각한 거야? 너답다 진짜. 이 집 판 돈은 이 집 주인인 우리 엄마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야. 알겠니? 제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 더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누누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유산을 받았을 뿐이지 나는 돈이 없다고. 자세히나 알아보고 나댔어야지. 이게 뭐야?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하여튼 이혼이나 해줘. 당신이 하기 싫다고 해도 하게 될 테니까 괜히 힘 빼지 말자 우리. 저의 쐐기 말에 상황을 되돌리긴 늦었다는 것을 감지한 두 사람은 곡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고 전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엄마가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전 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했기에 다른 방법은 없었죠. 소송은 당연히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덕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 돈을 요구하는 문자 등등 증거가 워낙 많아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후 도련님께 연락이 와 전 시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성공적인 이혼 축하드려요. 아, 이제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도련님. 다 도련님 덕분이에요. 그나저나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어쩌긴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죠. 엄마는 그 어림도 없던 아파트 계약금 다 날리고 오갈 데가 없어지니 작은 형네로 찾아갔었나 봐요. 근데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문전박대 당했대요. 참 대단하다 했어요. 집 팔아서 사업 자금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문도 안 열어줄 수가 있는지.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더니 뭐 자업자득이죠. 아주버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참 매몰차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그렇게 내쫓고 작은 형네 사업도 부도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믿고 사업 확정하던 게 엎어지면서 그나마 지탱하던 사업도 다 무너졌다고 하던데. 거기도 자업자득 벌 받은 거죠 뭐. 그러게 좀 인간답게 살지. 그게 뭐예요 대체? 괜히 욕심내고 착한 사람 이용이나 하려고 하고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잖아요. 아, 그리고 큰형 아직도 형수님 찾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도련님은 제 걱정이네요. 감사해요 여러모로. 그나저나 도련님은 어떻게 지내요? 식구들이 심한 말은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한다고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저도 큰 관심 없고요. 저요, 우리 식구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때 형수님 드렸던 통장 있죠? 그거 엄마 주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려고요. 아마 이르면 다음 달? 그쯤에 출국할 것 같아요. 해외 지사 신청했는데 운 좋게 제가 가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저도 가족들은 있고 재출발할 계획입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하네요. 그래도 축하해야겠죠? 그럼요. 마음껏 축하해 주세요. 저 진짜 진심으로 기쁘거든요. 축하해요, 도련님. 네, 형수님, 행복하세요. 도련님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 그 지긋지긋한 집안과도 끝이 났습니다. 요즘 전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은근슬쩍 어리광을 부리는 낯선 엄마와 징그럽게 어리광을 부리냐며 핀잔을 주시지만 다 받아주는 할머니를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이혼을 준비하며 회사도 그만뒀고 요즘은 취업을 준비하며 휴식기를 보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저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네요. 간혹 도련님과는 통화를 하는데 외국 생활이 꽤 잘 맞는다고 하면서 본인은 잘 지내고 있으니 자기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다 싶었네요. 전 한동안은 할머니 댁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사연을 듣다 보면 많이 나오던 말인데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전 그야말로 똥가족이 가고 벤츠 가족이 왔네요.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이젠 정말 그 지긋했던 인연들을 잊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부디 앞으로 펼쳐질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